제가 실제로 경기도 모처에 잠입 조사를 하다가 그들과 좀 친해져서 술자리에서 우연찮게 들은 얘기고, 우리나라에 인육 거래가 되고 있고 정기적으로 들어오는데 커뮤니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인육 페스티벌을 한다, 이런 내용도 확실히 들었고, 한국 사회에서는 많이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진행 중인 걸로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이 실종되는 이유와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여러 유튜브에서 한 해에 7만 명이 실종이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최근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연간 12만 명의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12만 4,223건. 그중에 성인 실종이 7만 4,936건. 약 7, 8만 건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아동 실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인이 실종된 뒤 사망자로 발견되는 비율이 2019년도에는 1,696명, 20년에는 1,710명, 2021년 1,445명, 약 1,500명에서 2,000명을 왔다 갔다 하는 숫자를 유지합니다. 실종 이후에 사망한 상태로 시체를 찾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종 건수, 신고 건수 자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일 340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되고 있어요. 가출 등으로 잠적을 하는 등의 자발적 실종도 있고, 납치, 감금, 인신매매 등의 비자발적 실종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시체를 찾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만 4,936건이 접수가 되더라도 상당수, 약 90% 이상은 다시 찾거나 돌아오거나 단순 가출로 끝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사망으로 발견이 되는 경우, 이러한 케이스들을 전부 다 뺀, 실제로 그냥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케이스가 1년에 300에서 500건 정도가 됩니다. 흔적도 아예 그냥 아예 사라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청소년들만 특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1990년대부터 2025년 최근까지 10개의 사건을 추려와 봤어요. 97년도 IMF 터졌을 때인데, 이때가 이제 강남의 압구정동 아파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놈 목소리라는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이놈이 아직도 안 잡혔어요. 미제 사건이에요. 97년 이형호 유괴살인 사건인데, 97년 서울 강남 초등학생 이형호 군, 당시 9살인데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중에 납치 살해됩니다. 범인 김기영이 몸값 1억 원을 요구했는데 경찰의 추적이 두려워서 피해 아동을 살해 후 시신을 하수구에 유기합니다. 그런 목소리 영화의 어떤 샘플이 됐던 사건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실제 목소리도 영화에 등장을 하고요. 돈을 가지고 이쪽으로 와라, 저쪽으로 와라, 지하철에 갖다 놔라, 이렇게 뺑뺑이를 돌립니다. 엄청 고생을 시키는데 결과적으로 거기 안에서 형우 죽길 바라죠, 이러면서 계속해서 돈으로 유인합니다. 돈을 갖고 오지 않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형우를 죽이겠다. 그런데 나중에 이형호 군의 사체를 찾고 경찰이 하는 얘기는 유괴가 되자마자 사망했다. 그게 나중에 밝혀져요. 바꿔 얘기하면 이형호 군을 납치하자마자 바로 살해한 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용을 했다라는 거고, 한국 유괴범죄 역사에서 대표적인 몸값 유괴 살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어요. 경찰이 초기 협상 단계에서 부모의 신고를 늦게 접수했다라는 문제점이 부각됐었고, 유괴 협상에 대한 전문 대응, 이런 게 많이 지금 발달해 있겠지만 당시에는 부족했다. 이후에 유괴 실종 대응 매뉴얼과 미아 방지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해요. 3년 후에 2000년에 대구 초등학생 유괴 살해 사건이 나는데, 당시 초등학생 아이가 11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김모 아이인데 이웃 주민이 범인입니다. 성적 목적으로 납치한 후에 살해한 사건인데, 이 아이가 그냥 가까운 데 나갔나 보지 이래서 그냥 단순 가출로 오인을 해서 초동 대응이 48시간, 즉 이틀이 지연이 돼요. 아동 유괴 관련 초기 24시간 내 탐문조사 의무화가 제도화된 계기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모호합니다. 지금도 24시간, 48시간 골든타임을 정해놓긴 했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좀 뭐 기다려 봅시다. 친구 만나러 갔을 수도 있고. 사실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해요. 현직 경찰관들도. 세 번째 2004년 중학생 사건이에요. 봉화 여중생 실종 사건인데 봉화군, 경상도 봉화군에서 14살 여중생이 귀가 중에 실종을 하는데 이후에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납치가 된 거고 인적이 드문 시골길이 아닌 마을 한복판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당시 경찰이 똑같습니다. 잠깐 가출했을 수도 있다. 가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수색을 빠르게 진행을 안 해요. 청소년 실종은 가출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 그런 사회적인 인식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돼요. 네 번째 2007년 김모 여고생 납치 살인 사건인데 인천에서 발생이 됐어요. 여고생이 통학 중에 납치 살해된 사건이고요. 차량으로 납치합니다. 그래서 외진 지역으로 이동하고 여고생을 성폭행한 후에 살해합니다. 자, CCTV 초기 확보가 실패해서 그 5일간의 공백이 발생했다라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고 전국 주요 도시에 학교 주변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에 시발점이 된 사건이에요. 안양 초등생 2명 우모양 유명한 사건인데 안양 초등생 2명 실종 살해 사건입니다. 초등학교 여자아이 둘이 놀이터에서 실종이 돼요. 그리고 살해가 됩니다. 이 범인은 사형이 확정됐는데 도시형 아동 납치의 대표 사례. 사건이 벌어진 게 대낮이고 초등학교 인근의 주택가였습니다. 신고한 이후에 경찰의 가출 판단이 또 문제가 되고 착수 시간이 48시간 동안 지연된다. 엠버 경보라고 실종아동 긴급 전파 제도가 이 사건을 계기로 최초로 도입이 됩니다. 2010년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13살 여중생이 귀가 중에 사라지고 낯선 남성이 접근해서 차량으로 유인해서 태웁니다. 사라진 지 3일 뒤에 시신이 발견이 되는데 그 범인은 전과자이고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많이 부실하다라는 여론이 만들어졌고 전자발찌 강화법 그리고 고위험자 추적제 등을 도입하게 돼요. 2014년도에 역시 부산에서 초등생 유괴 미수 사건이 벌어지는데 부산 해운대에서 초등학생 2명이 차량 납치 시도에서 탈출합니다. 지금 최근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벌어졌죠. 학교 근처, 낮 시간대, 약 10여 년 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CCTV가 있긴 했지만 경찰의 확인이 늦어졌다. 경찰관들이 CCTV를 우리가 카메라 보듯이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동 검거가 실패했고 학교 주변 경찰 순찰 확대를 지시하게 되는 또 계기가 됐고 2년 후에 2016년도에 의정부 여중생 실종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중생 2명이 가출 후에 연락이 두절됐는데 이후에 1명만 생존돼서 발견을 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온라인의 어떤 범죄의 영역이 확산이 돼요. 온라인 만남에서 온라인 채팅 앱으로 만나서 아이들 유인해서 성매매를 시키고 감금을 하는 그러한 어떤 피해가 발생이 됐고 온라인 채팅 앱 관리의 어떤 문제점, 위험성, 사각지대 이런 내용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내에 채팅 앱 연령을 인증하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자라는 게 논의가 됐던 그런 사건이었고 2023년 재작년이에요. 대전 유성구에서 중학생 납치 미수 사건인데 대전 유성에서 중학생이 귀가 중에 차량 납치를 당했는데 시도를 당했다가 풀려납니다. 근데 수법이 어땠냐면 택배기사로 가장을 해요. 택배기사로 가장을 해서 접근을 한 다음에 문을 열자마자 잡아 당겨가지고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했는데 그런 짓을 했는데 학생이 비명을 지르고 주변에서 신고를 해줌으로써 미수에 그칩니다. 그래서 가해자 어떤 추정용 CCTV 사각지대가 많다라는 거, 택배기사 신분 확인 QR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안되는 등 뭐 여러 가지 창과 방패라고 볼 수가 있죠. 2025년 강남역 청소년 실종 사건. 2025년 올해 초에 강남역 인근에서 17살 여학생이 실종이 됐고 CCTV 마지막 포착 후에 행방불명이 된 사건입니다.
사람이 많이 붐비는 강남역 도심 중심가에서 사라졌다라는 거. 도심형 납치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 경찰이 가출 가능성으로 보다가 뒤늦게 납치 정황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하는데, 그러한 시간 동안이라는 긴 시간, 72시간이 지연이 됨으로써 실시간 추적 시스템이 미비하다라는 문제가 제기가 돼요. 전국 주요 역사 지하철 내에 실종 실시간 탐지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 이외에도 올해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아이들이나 납치 미수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지금 현재도. 최근 한국 범죄 사건과 인육거래 시장에 관련하여 경험한 사건이 있으실까요? 인신매매나 지금 캄보디아 사건으로 인해서 많이 납치가 되고 감금이 되고 보이스피싱이나 범죄 단체에 가담시켜가지고 불법적인 일을 시키는 목적은 어쨌든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실적이 없으면 다른 조직에 팔아넘긴다든지 서로 돈을 받고 매매해서 그게 또 인신매매가 되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서도 실적이 없거나 어떤 한 사람, 납치한 사람이 전혀 쓸모가 없는 상태일 때는 마지막으로 장기 적출을 해가지고 금전화를 시킨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인신매매나 장기 적출, 장기 밀매와 관련된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오원춘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막살인 사건에서 보면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사체를 유기하고 토막을 내고 이러한 것들을 더 넘어서서 사체를 356조각을 낸다든지, 검은 비닐봉다리에다 열몇 봉다리에 17봉다리에 소분을 해서 보관을 한다든지, 이렇게 인육을 거래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사건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인육이 거래되고 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실제로 인육 캡슐이라고 해가지고 그 태아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태아, 죽은 아이를 갈아가지고 빻아가지고 가루화해서 캡슐 안에 넣어서 한국으로, 중국인, 조선족이죠 또, 밀반 입돼서 들어온 게 실제로 세관에서 걸려서 실제로 처벌을 받은 사례들이 있고, 그거는 어린아이에 대한 어떤 태아를 캡슐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조사를 해봤더니 어린아이, 남자아이 태아의 털이나 그 피부 세포들이 실제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미개한 행위인데, 그게 우리 몸에 어딘가에 좋다, 사람 태아를 먹으면, 이런 관습 아닌 관습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게 한국으로도 유입된 사례들, 또 오원춘 사건 이런 것들이 있고, 나머지는 제가 실제로 경기도 모처에 잠입 조사를 하다가 그들과 좀 친해져서 제가 이제 다른 직업으로 신분을 좀 숨기고 들어가서 술자리에서 우연찮게 들은 얘기고, 우리나라에 인육 거래가 되고 있고 그게 정기적으로 들어오는데 자기네들이 어떤 커뮤니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커뮤니티 안에는 제가 못 들어갔는데, 지금은 제가 좀 얼굴이 알려져가지고 저 말고 이제 다른 요원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되는 얘기는 나중에 제가 필요하면은 할 예정이고, 그 내용은 분명히 있다. 자기네들끼리 인육 페스티벌을 한다, 이런 내용도 제가 확실히 들었고, 그건 신뢰할 만한 자료인 거고. 근데 이게 한국 사회에서는 많이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진행 중인 걸로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원춘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검사가 공소장에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토막을 내서 증거 인멸이 목적이라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왜 사람의 피부와 피하와 근육 조직, 세 가지 조직을 고기 썰듯이 356조각을 내서 17개의 검정 비닐봉투에 소분을 했는가? 이거는 고기로 만들어서 인육을 유통시킬 목적으로 한 거다라고 검사가 공소장에 씁니다. 하지만 판사 입장에서는 이게 확실히 유통됐다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라는 이유로 구형을 검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무기징역으로 지금 징역을 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요즘에 들어서 많은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충주댐이라든지 아라뱃길이라든지 이러한 물가에서 하반신 사건들이 자꾸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양역 실종 사건 중에 2022년도에 당시 24살 20대 여성 김가을 양이 약간 좀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을 블로그에 포스팅한 이후에 가양대교 남단에서 사라진 사건이 있고, 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정호 씨라고 20대 남성이 똑같은 장소에서 사라지고 그 이후에 그 다음날 또 39세 여성 박수민 씨가 현재까지 사라진 상태거든요. 가양덕에 똑같은 지점에서 순차적으로 한 달, 두 달 이내에 3명의 실종자가 생겼는데 그중에 첫 번째 김가을 양, 세 번째 박수민 여성에 대한 사체는 아직도 오리무중이고 두 번째 이정호 씨 남성, 이분에 대한 하반신이 한 달 후에 강화도 갯벌에서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시신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나 뭐 타살이 돼가지고 강물에 버려졌다라면 하반신과 상반신이 분리될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파도가 치는 것도 아니고 큰 어떤 뭐 바위나 이런 거에 그렇게 돼가지고 하는 게 아닌데 하반신만 남았다라는 건 하반신이 버려졌다라는 거는 상반신이 어딘가에 쓰여졌다라는 얘기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계속해서 주장해 왔고 가양대교에서 내가 현장도 많이 돌아다녔는데 실제로 30분 정도 걸어가는 거리 안에 CCTV가 하나도 없는 것도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저 유튜브 영상에 다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할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이상하게 최근 들어서 하반신만 발견되는 사건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충주댐, 그 다음 안면도 꽃지해수욕장, 아라뱃길, 뭐 여러 군데서 지금 뭐 5개, 6개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하반신 사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 쪽에서도 나오고 있고 댐이나 강가나 바닷가에서.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간접 증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유추를 하는 거죠. 지금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납치 시 범죄자들이 평범함을 가장해 위장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도심 한복판을 우리가 가면 우리가 어두운 곳이나 외딴 곳이나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서 공포감을 느낍니다, 사람은. 근데 내가 자주 가는 곳, 사람들이 많은 곳, 대낮, 도심 한복판은 경계를 많이 안 할 가능성이 높죠. 평범함을 가장한 납치가 도심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계심이 일단은 무력화되는 경우가 많죠. 납치범들이 요즘에는 폭력보다는 지능적인 심리전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택배기사, 배달원입니다. 도시가스 검침원입니다. 차량을 견인해야 되는 견인 직원입니다. 당신 배우자의 친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뢰가 가능할 만한 아웃라인을 만들어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목적은 한 가지, 피해자가 스스로 문을 열게 하거나 직접 따라오게 하거나 경계를 풀어놓는 그 경계심을 무력화하는 그러한 것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고, 그 다음 도심은 익명성이 크죠. 그러니까 CCTV가 많고 사람도 많은 도심에서 오히려 누가 누군지 모르는 환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잘 아는 곳, 조용한 곳, 뭐 우리 집 근처, 우리 학교 앞, 그런 경우는 뭔가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거나 낯익지 않은 차가 나타나거나 그런 경우에는 경계를 하거든요. 그런데 도심지 한복판은요, 어차피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아는 친구를 왜 제가 납치하지 개념이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옆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누가 누군지 모르는 환경에서 내가 여기 뭐 관여를 할 필요가 있나? 뭐 서로 아는 사람이겠지? 내가 아는 곳이라면 내가 얘는 아는 사람, 얘는 모르는 사람, 이게 식별이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도심 한복판에서는 어차피 다 모르는 사람이니까 모르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관여를 안 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이걸 오히려 역이용한다라는 거예요. 낮 시간, 주차장, 오피스텔 입구 등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하거나 배달 신용을 하거나 뭐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우리는 자세하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 친구가 누구랑 얘기하고 있다가 아니고 어차피 다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든 오히려 이제 거기서 약간 목소리가 커지거나 억양이 세지거나 약간 뭐 손을 좀 잡아 끌거나 이런 실갱이가 살짝 벌어진다 손 치더라도 저 사람은 그냥 모르는 사람, 자기네들끼리, 나는 둘 다 나는 그들을 몰라. 근데 그들끼리는 연인이나 뭐 친구들끼리 약간 다툼이 있나? 그리고 뭐 어떤 주변에 대한 무신경? 이런 거를 이들은 오히려 도심의 익명성을 10분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대화나 배달 신용을 하면서 접근을 해도 그게 납치 상황인 건지를 사람들은 오히려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다. 차량 번호를 위조하거나 대리기사나 대리운전 차량으로 가장하는 경우도 있다. 순간 납치 기술에 진화인데 제가 항상 제 유튜브나 어디 이제 방송 나가면 10초를 얘기하고 10초. 지금부터 10초를 세보시라고 딱 얘기를 해요. 문이 열립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봉고차가 옆에 딱 서요. 문을 딱 여는데 1초, 2초, 3초. 3초 이내에 문 열림. 그 다음 또 5초가 지나가는데 5초라는 시간 1초, 2초, 3초, 4초, 5초. 강제 이동하는 시간입니다. 강제로 태우는 시간. 8초죠. 10초 이내면 태우고 순간 한 사람을, 여성이면 더 쉬울 수가 있죠. 성인 남자 3명이 갑자기 잡아 끈다던가 급소를 쳐가지고 한거불능 상태를 몇 초 안에 만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잡아 당기면 쉽게 끌려갑니다. 그런 납치 영상 같은 거 많이 요즘에는 돌고 있더라고요. 예, 중국 내에서도 뭐 납치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요. 순간 납치 기술이 진화하고 있다. 그 CCTV 사각지대, 차량의 문틈, 엘리베이터 바로 앞, 지하주차장, 모서리 등. 우리가 납치 행위를 할 때는 그냥 보이는 대로 쉽게 그냥 얘를 할까 이런 개념이 아니고 치밀하게 CCTV의 위치나 그 사람의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한 이후에 납치가 벌어지기 때문에 가장 짧은 시간 안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포인트와 시간을 계획해서 순간 납치 기술을 활용한다는 거. 그러니까 일부 조직은 차량 내 감금 후에 바로 이동, 그러니까 차량을 대부분 활용을 하죠. 그 다음에 이 이동을 그냥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버리면 신고 시점에는 이미 도심을 벗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납치범들이 사람들을 노리는 고도화된 수법은 어떤 것인가요? 사람들이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속는 경우가 실제로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이 3가지 패턴은 알아두시면 참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1번이 지인 사칭형입니다. 지인 사칭형. 자, 그 사람의 주변을 이미 조사를 끝낸 상태에서 누군가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누구 씨가 부탁해서 왔습니다. 그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우편함을 몇 동 몇 호의 우편함을 유익 있게 보면 우편함을 한 3일만 들여다봐도 이름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 앞에 우편함에. 그래서 여성 이름이 있으면 이 사람이 남편 이름이구나 라는 거 파악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띵동띵동 누른 다음에 남편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 이름 나는 이미 봤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홍길동 씨다 그러면 홍길동 씨 집이죠. 그거 이미 아는 것처럼 왔잖아요. 홍길동 씨가 부탁해서 왔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신뢰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지인을 사칭하는 형태입니다. 누구누구 씨가 부탁해서 왔어요. 회사를 찾아갈 수도 있고, 또는 택시 불러달라고 해서 모시러 왔습니다. 누구누구가 택시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뭐 이렇게 타시죠. 지인의 이름을 이용해서 접근하고 실제로는 브로커나 납치 조직의 인원인 경우가 있다. 지인 사칭형. 2번째는 이동을 유도하는 거예요. 이동 유도. 그래서 SNS, 채용, 데이트 앱을 통해서 차로 가자. 근처 카페에 가자. 이러면서 내가 이런 거 정말 자제시키는데 데이트 앱으로 남자들이 외로우니까 여성들도 꽃뱀들도 많고 만나서 데이트 앱으로 만나가지고 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무슨 꽃뱀 그 조직을 아이들이 만들어가지고 고소를 당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발 모르는 사람은, 확인되지 않은 사람 어플로 만나지 마세요. 납치도 마찬가지예요. SNS로 차에서 잠깐 만나자. 차에도 타면 안 되겠죠. 차로 가자. 근처 카페로 가자라면서 이동을 제한하는 거예요. 도심에서 만났는데 몇 분 만에 뭐 남양주나 옆에 주변에 외곽으로 뭐 한 20-30분 만에 근처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동 유도형이고, 3번째는 사무실 오피스텔 내 유인형입니다. 채용 광고 같은 걸 보고 면접을 오세요 라고 해서 어느 건물로 와라. 그 사람이 스스로 오게 만드는 거죠. 면접을 보러 오세요. 체험 알바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실제로는 그 회사가 가짜이거나 그 건물만 일시적으로 렌트를 한 공간일 수가 있다는 거죠. 피해자는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가기 때문에 CCTV 상에서 볼 때는 어때요?
본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들어간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지인 사칭, 이동유도, 사무실 오피스텔 내 유인, 요 정도가 되는 거고, 주변 사람들이 왜 눈치를 못 챌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 범죄자들이 정말 범죄자들이 아닌 것처럼 하고 나타나요. 그 범죄자들이 대화의 톤을 정말 침착하게 합니다. 뭐 이렇게 연기도 잘하고, 피해자가 겁먹은 티를 못 내게 하거나 순간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순응하고 연기도 잘하고, 그러니까 뭐 연인끼리 싸우나 보다, 지인끼리 다투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실제로 도심 한복판 납치 신고의 30에서 40%가 최초 목격자 실수로 늦게 접수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건 중에 3, 4건은 저게 납치 맞나?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